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네 번째 강의,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경제지표 읽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련을 해서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이제 금리에 관한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금리의 메커니즘을 알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외 선물 투자랑 FX 투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거를 알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지, 그걸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이제 좀 애매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 금리 인상, 그냥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나 보다. 왜 이렇게 좀 금리를 미국이 찔끔찔끔 올리는지 그런 그 메커니즘을 이제 알려드릴 거고,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앞으로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려고 하는지, 그런 미국의 목적성,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위한 목적성에 그런 관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금리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금리는 이제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정의는 무엇이냐면, 금리는 돈의 가격이에요. 돈의 가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화폐죠.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달러랑 엔화랑 그걸 교환하려고 합니다. 교환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의 가격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달러에 지금 뭐 1200원, 뭐 1100원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1달러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1100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00원이라고 얘기를 쳐봅시다. 1달러에 1100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를 그 외국에 있는 사람이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환을 할 때 1달러를 내면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통화 가치가 더 높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더 높은 겁니까? 그쵸? 당연히 미국의 통화 가치가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서 1달러당 1100원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원이 더 우리나라의 돈의 가격이 미국 달러의 돈의 가격보다 더 할인됐다라는 거죠. 싸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돈의 가격이라는 거는 이게 환율에 관련된 겁니다. 환율.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상대적인 관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이제 미국 달러랑 이제 원화를 비교해 봤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랑 이제 미국 일본의 엔화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의 그런 기준 단위가 100엔이죠. 우리나라는 1000원이듯이. 지금 100엔이 지금 한 11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1100 얼마. 1120원 정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나라의 환율 가치가 더 높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더 높은 겁니까?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더 높은 겁니까? 그렇죠?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이제 국제적으로 환율을 짓는 데 있어서 돈의 가격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포괄적인 의미인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환율. 그래서 환율을 결정짓는 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이다. 그렇죠? 금리, 돈의 가격,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금리는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세하게.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기본 메커니즘이었다면, 좀 자세하게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금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걸로 나눠지냐면, 금리는 일단 처음에 정책금리, 이걸 기준금리라고도 합니다. 로 나눠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중금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 기준금리, 그리고 시중금리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정책금리라는 거는 이게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중앙은행 금리.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에서도 전세적으로 통용되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시중은행 금리입니다. 시중은행 금리. 뭐 저축은행 금리. 뭐 제2 금융권이죠. 아니면 뭐 보험사, 카드사, 뭐 리스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중금리는 이제 시중은행 금리가 있고, 저축은행 금리, 제2금융권, 보험사, 카드사, 리스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금리, 우리나라의 통화 발행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라는 그런 은행,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이게 통화 발행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돈을 빌려오는 그런 어느 정도의 대출 금리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5%잖아요. 기준금리가 1.5%인데, 요거를 은행이 이제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는 1.5%의 그런 이자율을 내고 빌려옵니다. 그래서 100조 원 정도를 빌려왔다. 뭐 국민은행에서 이제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조 원 정도를 빌려왔으면, 나중에 국민은행이 한국은행한테 100조 원에다가 플러스 1.5% 이자율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은행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상업은행이 하는 그런 목적이 뭐죠? 상업은행이 왜 무슨 일을 하죠? 우리한테 예금을 받고 거기에 이자율을 지급하고 우리한테 대출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이제 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 같은 거라든지 그런 상품들을 팔아서 그 대출 이자율을 사람들한테 받아오는, 그거에 이제 수익을 이제 챙기는, 그걸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 마진을 이용해서 이제 은행이 이제 많이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그러면 은행이 이제 국민들한테 대출을 해주려면 금리를, 정책금리가 1.5%보다 더 높여야겠어요? 아니면 똑같이 해야겠어요? 낮춰야겠어요? 더 높여야겠죠? 왜냐면 이게 1.5%로 똑같이 빌려주면은 이게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돈을 빌리는 의미. 그리고 이득도 그만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는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한 2.9%에서 한 3. 몇 %대로 이게 금리가 1.5%보다는 무조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예대 마진을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책금리나 시중금리가 있는데, 정책금리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 금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금리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중앙은행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또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 막 차관 썼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독일에 뭐 차관을 써가지고 뭐 돈을 어느 정도 우리가 빌려와서 이렇게 뭐 나중에 갚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가 있고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은행 금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자율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국가 간에 이제 그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 그때 중앙은행 금리가 이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금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환율에 이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좀 반대돼서 시중은행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 돈을 빌려서 예대 마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의 돈을 대출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출해서 얻는 수익을 얻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막 그냥 어느 정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경 지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으면, 그러면 이제
통화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화량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통화량은 말 그대로 그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의미합니다.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돈다, 뭐 돈이 많이 적게 돈다, 돈이 많이 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많아지려면,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지 시중에는 풀리는 돈의 양을 많게끔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1차적으로 정책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정책금리를 내려요. 왜 내리느냐? 정책금리를 내리면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가 더 적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빌릴 수가 있죠. 한국은행이라든지 거기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정책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오는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그 이자율에 대한 이자율 부담이 없어지죠.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오는 대출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은행이, 우리나라에는 상업은행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게 예대 마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들한테 대출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따른 그런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중은행도 그만큼 금리를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릴 수밖에 없는, 경쟁적으로 뭐 어떤 은행은 이렇게 중앙은행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더 경쟁적으로 이제 금리를 내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 많이 받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 그래가지고 시중은행도 똑같이 대출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를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대부분 신용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 10명 중 한 8명 이상은 다 신용카드를 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집을 살려고 하면은 뭐 대출을 받든지, 그런 모든 대출을 받으려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자율이 조금 더 적은 게 좋잖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원금이랑 이자를 갚으려면 이자가 높으면 그만큼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금리 내려요. 그러면 대출이 많아지면서 가계의 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대출이 많아지면서 처음에 시중에 돈이 많아지죠. 시중에 통화량 증가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도 똑같이 올라가게 돼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는 소비가 촉진되겠죠. 소비가 촉진되면서 이게 기업의 생산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많아지면 기업들도 더 많은 그런 상품들을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생산성도 더 극대화되고,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이윤이 극대화되면서 그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그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기업의 그런 가치 있죠. 기업의 가치 상승. 이걸 이제 주가 상승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되면서 주식시장 있죠.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많이, 대부분 이제 자기 집을 살 때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대부분 대출이 다예요. 대출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실제로 돈을 벌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돈이 많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집을 사다 보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공급은 점점 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를 하나 짓는 데는 한 1,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시간을 대비해서 그 돈을 대출을 받는 속도는 금방금방 받잖아요. 우리가 대출 받는데 1, 2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의 이제 공급이 수요에 대해서 못 따라가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통화량을 이제 많게 이렇게 해갖고 통화량을 많이 해갖고 이제 돈을 조금 더 많이 푼 다음에 그래서 요런 그런 플러스적인 요인이 이제 되는 거예요. 플러스적인 요인. 그럼 요게 이제 금리를 내렸을 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긍정적인 방면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만약에 계속 된다고 해보세요. 계속 이런 게 이제 몇 년 정도 이제 계속 순환이 돼버리면 이제 안 좋은 점들이 하나씩 도출되게 됩니다. 안 좋은 점들 보세요. 이게 앞에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원인이라고 해볼게요. 원인.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의 이제 결과라고 해보겠습니다. 결과. 그러니까 부작용이죠. 금리를 너무 내렸을 때 부작용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작용.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너무 많이 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율이 적다 하더라도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지는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 돈을 빌려왔으니까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중은행이. 근데 그걸 너무 많이 계속 그거를 빌려가지고 예대마진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대출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렸어요. 100만원을 빌려갖고 그거를 100만원을 그 다음 달에 바로 갚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갚을 신용을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갖고 은행한테 상환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돈을 안 갚거나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개인 파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내려지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대출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빚도 늘어나게 되죠.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너무나 최근에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게 뭡니까? 최근 뉴스가 뭐예요? 가계부채 1200조 돌파. 가계부채가 1200조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그 은행이 이제 그 대출자, 그 은행이 그 채권자죠. 은행이 채권자. 근데 가계가 채무자인데,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빨리 돈을 갚아야지 은행도 중앙은행한테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순환이 돼야지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괴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시간의 괴리. 그러니까 서로 돈을 갖고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간의 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투자율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거고. 왜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너무 빌린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자 갚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돈이 없어가지고 재투자도 이제 감소하게 되고 거기에서 소비도 줄이게 됩니다. 소비도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이게 경기 침체가 돼요. 경기 침체. 그래서 경기 침체가 돼갖고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있죠. 부동산이랑 주식시장에 거품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만약에 제로금리를 내렸다가 지금 7년 동안 이제 제로금리를 동결했다가 지금 올린다고 하잖아요. 정책금리를 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빌려오는 대출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대출이 많아지고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지금 고용지표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너무 좋아지면 보세요. 경기가 너무 좋아지게 되면 부동산이랑 주식시장이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빵 하고 터져버리게 되면 그게
시한폭탄 같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돈을 찍어내갖고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다시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고, 아직은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이제 딱 통화 긴축을 안 하고 이제 금지를 하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 중간에 지금 딱 껴있어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원인이 지금 요 정도 있죠. 근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더라도 부작용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것과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게 되는 건데,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그거는 통화량을 줄이게 되는 거죠.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게 돼서, 그래서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빚을 지지 말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돈을 갚게끔 하게끔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런 너무 과열된 시장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그런 약간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까지 7년 동안 제로 금리를 하면서 미국이 점점 시장이 점점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좋아지는 걸 놔두면 안 돼요. 왜냐면 좋아지는 걸 놔두면 나중에 거품이 끼니까, 거품이 끼면은 빵 터지게 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예전에 이제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그런 게 왜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낮춘 겁니다. 금리를 너무 낮춰갖고 이 사람들이 개나 소나 이제 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완화를 너무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습니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버블이 생겨갖고 빵 터져가지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난 대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런 거를 반면 교사를 삼아서 이제 빨리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서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을 좀 이렇게 하려고, 부작용을 이제 감소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충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라는 걸 대충 배웠는데,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건 뭐예요? 일단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요게 통화 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화량을 줄이는 것은 통화 긴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통화 완화랑 양적 완화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적 완화는 뭐예요? 양적 완화는 아예 없던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겁니다. 없던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어.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갖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냥 100만원을 찍어내가지고 100만원 쓰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원래 옛날에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미국이 닷컴 버블 이후로 양적 완화를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게. 그러니까 없던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 양적 완화랑 이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일 때, 이제 막 국가가 너무 장기 침체화됐을 때,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침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진짜 시중에 있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도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가지고 이제 그만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이제 국가의 그런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보세요. 양적 완화는 이제 없던 돈을 새로 찍어내는 건데, 이제 최악의 상황일 때는 너무 장기 침체됐을 때 양적 완화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취하는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 도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적 완화는 원래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번 하다 보니까 달러를 많이 만들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달러가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양적 완화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한 해 만에 요즘 최근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 거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는 것과 양적 완화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그냥 한국은행이 기존에 있던 그런 돈을 그러니까 시중에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국채라든지 그걸 매입을 해갖고 국채라든지 매입을 해서 그렇게 통화 완화를 이렇게 시키는 거고,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없던 돈을 새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약간 조금 느낌이 비슷해갖고 이제 좀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통화 긴축은 무엇이냐? 통화 긴축은 통화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이제 대출 금리를 올리게끔 해서 이제 돈의 양을 줄어들게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중앙은행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화 긴축. 근데 요거는 하는 이유가 너무나 클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리스크가 클 수 있는 그런 경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버블 양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완화는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아까 통화량을 늘리는 거 여기 보였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거. 근데 금리를 내리는 것과 양적 완화를 안 한다는 거, 그리고 금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무조건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통화 가치를 자국적으로 무조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화량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 그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통화량을 늘리려면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일 때 돈을 더 풀어서 국가를 너무 장기 침체해서 조금 이렇게 복구가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채권입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또 나머지 뭐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복잡하고 좀 약간 FX라든지 그거에 좀 관련이 없어 보여서 이 두 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을 매입한다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이제 ECB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통화 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드라기 총재가 그 기존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하게끔 함으로써 이제 침체된 그런 경기를 올리려고 했다,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은 무엇인가? 채권은 이제 간단하게 무엇인지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채권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정부라든지 국가죠, 그 다음에 회사, 거기에서 우리가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 증서입니다. 차용증.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돈이 없고 B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A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A가 B한테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B가 그냥 빌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도 어느 정도 조금 확실한 그런 보증서가 있어야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A가 차용증을 씁니다.
B한테 내가 100만원을 B한테 언제까지 돈을 원금이랑 이자까지 돌려주겠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채권. 그걸 이제 우리가 차용증이라고 하는데, 차용증은 그냥 단순한 의미의 차용증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까지 100만원에다가 뭐 거기에 걸맞는 이자율을 지급해서 너한테 주겠다라는 확증입니다. 확증. 그래서 채권은 만약에 정부, 국가가 발행했으면 국채가 되는 거고, 회사가 발행했으면 사채가 되는 겁니다. 사채. 그리고 국가가 발행했으면 국채인데, 그럼 국채가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국채가 사채보다 안전하겠죠. 왜냐면 국채라는 거는 국가가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어느 정도 주겠다는 건데,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돈을 안 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회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채랑 사채랑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를 비교해봤을 때 국채가 훨씬 더 크다. 대신에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라는 거는 국채 가격과 이제 반대가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건데, 만약에 국채 가격이, 보세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수익률은 내려갑니다. 왜냐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국가가 어느 정도 기반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내가 돈 떼먹을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쵸? 근데 반대로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국가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신뢰가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또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좀 경기라든지 어떤 국가의 조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강대국인지 경제적인 강대국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국채 수익률을 보면 됩니다.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을 보면 됩니다. 국채 가격이 좀 낮고 국채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그 나라의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탄탄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어떤 나라를 봤는데 국채 가격이 되게 높고 국채 수익률이 만약에 낮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낮고 국채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제 탄탄하지가 않고 조금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채권을 왜 알려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ECB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것과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는 것, 그리고 채권을 매입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채권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차용증을 발행하는 거죠. 차용증을 발행해서 거기에서 국가가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도로라든지 어떤 좀 사업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뭐 사업,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라든지 뭐 이명박이 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거 했을 때 국가 예산도 있을 것이고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도 있을 건데, 그거 가지고 더 안 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을 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채입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앙 이제 정부 기관인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랑 FRB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화폐 발행권을 가진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민간은행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간은행이에요. 민간은행.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있고 연방준비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은행이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정부가 최근에 10조 원, 10조 달러에 조금 이렇게 넓혀 쓸게요. 미국 정부는 10조 달러에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국채를 발행하는 거는 국가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국채가 이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행을 해서 이제 요거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갖다 줘요. 그러면 연방준비제도가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화폐 발행권. 그래서 10조 달러를 찍어냅니다. 근데 요 찍어내는 거랑 양적 완화랑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새로 찍어낸다고 해서 양적 완화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양적 완화는 아예 없었던 돈을 새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아예 만들어 버리는 게 양적 완화고, 화폐 발행권, 그러니까 채권 국채를 발행하는 거는 10조 달러를 찍어낸 거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정부가 나중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한테 10조 달러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0조 달러를 찍어낸, 그러니까 화폐 제조공사에서 찍어낸 거랑 양적 완화랑 좀 다른 의미입니다. 조금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근데 여하튼 미국 정부가 10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폐 발행권을 10조 달러를 찍어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10조 달러를 줍니다. 10조 달러를 이제 공급받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정부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까? 채권자가 되는 겁니까? 미국자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민간은행한테 돈을, 국채를 발행해주고 돈을 빌린 거죠. 그쵸?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 그럼 반대로 돈을 빌려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거 그냥 국채를 발행한 거고, 꼭 연방준비제도한테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 이게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보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이라는 유럽 중앙은행이 있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 드라기 총재가 왜 최근에 이제 그 통화를,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돼요.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국채를 매입한다는 거는 이게 유럽 정부로부터 국채를 발행받아서 국채를 매입하는 거죠. 그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10조 달러를 매입을 했어요. 10조 달러를 매입하게 되면 이게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됩니다. 보세요. 10조 달러를 국채가 매입을 하죠. 그러면 유럽 정부가 돈을 받고, 근데 유럽 정부랑, 보세요. 유럽 중앙은행이랑은 유럽 정부랑 한 통속이에요. 걔네들은 똑같은 정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유럽 정부가 돈을 받고,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유럽 중앙은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 정부가 돈을 받고 유럽이 시중에 돈을 풉니다. 돈을 푼다는 얘기는 정책금리를 낮춘다는 거죠. 정책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에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보세요. 양적 완화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면 양적 완화는 아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를 양적 완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국채를 매입한다는 거는, 그죠? 국채를 매입한다는 거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 국채를 그냥 발행을 받는 거. 어차피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발행을 해서 그 시중에 돈을 그냥 푸는 거예요. 양적 완화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돈을 어쨌든 풀려고 이제 우리가 국채를 매입한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에서는
양적 완화, 인위적으로 아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통화량을 늘리는 게 있고, 그리고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양적 완화는 다른 거다. 그 채권을 매입을 최근에 이제 ECB라는 국가 단체에서 했다. 중앙은행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금리가, 정책 금리가 낮아진다 그랬죠. 정책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가 선순환됐는데, 그렇게 돼서 기업의 투자, 기업의 재투자 상승, 게다가 가계 소비 증가,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시장이 호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반대로 이게 너무나 많이 통화량이, 돈이 너무 많이 도니까 이게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이 경기가 과열되면 이게 조금 그거를,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반대로 매입을 합니다. 국채를 10조 달러만큼 다시 매각을 해요. 매각을. 유럽 중앙은행에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반대로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이 10조 달러만큼 긴축이 되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과열이 침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극단적인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 중간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물가 안정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무를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채권을 이제 대량 매입한다는 게 무슨 말인고 하는 거를 조금 투자자분들이 헷갈려 하실까 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녹화 시간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이 금리를 왜 올리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지금 7년 동안 제로금리를 표현했습니다. 제로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로금리. 이제까지 미국이 제로금리를 했다는 거를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통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미국 금리,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이걸 이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2008년도에는 보세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금리가 되게 높았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금리를 어느 정도 높인 상태에서도 그게 유지가 됐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인 상태에서도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호황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폭탄, 이게 갑자기 버블이 빵 터지게 되면서 이때 이제 미국발 경제 금융위기가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재투자율도 훨씬 더 줄어들고 아예 그냥 투자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경기가 완전 줄어들어 버렸지. 그래갖고 하도 미국 사람들 투자를 안 하니까 아예 제로금리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년 정도로 제로금리를 때려버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가 점점 이렇게 하락했다가 경제가 점점 좋아집니다. 고용지표도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경제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제가 점점 좋아지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이건 다른 거고, 경제가 점점 좋아지게 되면 경기가 과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제로금리였다가 이게 경기가 점점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고용지표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적절히 되면서 이제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너무 지금 버블이 끼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과열을 하게끔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제로금리를 때려버리면 계속 그게 금리를 낮춘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속 빚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버블이 터지게 되면 나중에 2008년 금융위기가 다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막 2020년에 또 미국의 금융위기가 올지 어떻게,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경기 과열을 막아서 최악의 상황 있죠?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본이 1980년대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던 나라입니다. 뭐 지금도 GDP 전 세계 3위의 국가라는 거를 아직도 이제 깨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제 1980년대 90년대는 정말 미국을 따라잡을 만큼 그만큼 어마어마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왜 한순간에 경기 침체가 됐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너무 좋았는데, 경기가 너무 좋으면 경기 과열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어느 정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에 버블이 끼게끔 마련입니다. 무조건.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그거를 이제 해서 금리를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버블 붕괴를 방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려버렸다니까. 오히려 금리를 내릴 시기에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더 올려버리게 되면, 그쵸?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내려서, 금리를 올려서, 자, 다시 잘못했네요. 금리를 올려서 버블 붕괴를 방지하려고 했는데 금리를 오히려 내려버린 거죠. 자, 그래갖고 금리를 올려서 버블 붕괴를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금리를 오히려 내려버린 거와 관련을 해서 경기 과열을 막아서 최악의 상황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계속 둔 겁니다.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버블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 금리를 만약에 미국이 올리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늘 그 선물이나 FX 투자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그러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금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달러라는 거는 기축통화잖아요. 그 미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기축통화인데 그게 금리가 올라갔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인인데 내가 달러를 한 150억 달러 있죠? 150억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은행에 넣어놓는 것. 그러니까 한국의 은행에 넣어놓는 것과 미국의 은행에
넣어 놓는 것. 요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비슷하거나 살짝 높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는, 우리나라의 금리는 무조건 미국의 금리보다 어느 정도 조금 낮춰줘야 돼요. 근데 그래야지만 이제 외화 유출을 방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어느 정도 높여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차가 별로 안 나요. 금리 차가 별로 안 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달러 자산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달러 자산이 미국으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신흥국이고, 미국에 비해서 별로 금리가 조금 높으면 별로 메리트가 없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통화를 다 쓸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달러는 기축통화의 힘입니다. 달러는 일본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우리나라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어디 나라에 가도 달러를 내면은 그냥 거기서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되지, 이거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우리나라 원 내면은 안 받아주거든요. 따로 달러를 환전해서 가져가지 않는 이상. 그만큼 달러의 힘이 센데,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기축통화의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의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대비 대부분의 통화는 하락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서 달러 대비 대부분의 통화는 하락해요. 그러면 우리가 통화상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뭐 USD JPY, 그러니까 미국 달러와 일본 엔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환율이 올라가니까,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 매수, 엔화 매도가 되기 때문에 달러와 같이 상승, 엔화 같이 하락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로 달러라고 하는 통화상 많이 얘기하죠. 유로 달러. 근데 만약에 이제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유로를 매도하게 되고 달러를 매수하기 때문에 달러와 같이 상승, 그러니까 통화상의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유로와 같이 하락, 달러 상승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호주 달러를 보겠습니다. 호주랑 달러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호주 달러랑 이제 미국 달러랑 비교를 했을 때, 호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호주 달러는 매도를 하게 되고 달러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호주 달러 같이 하락이 되고 달러 상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통화상의 그런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데,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그만큼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예금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적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달러를 바꿔서 거기다 돈을 막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당 통화에서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달러의 수요가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달러 대비 대부분의 통화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를 미국이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대부분의 그런 통화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리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엄청난 그런 핍수, 엄청난 그런 변동이 있을 겁니다. 한 1000핍에서 2000핍 정도의
많이 보면 3000핍 정도의 그런 변동이 있을 예정인데, 그런 변동성의 그런 차익 거래를 노리고 우리가 이제 FX라든지 선물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녹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55분 정도인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리 이제 공부를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공부할 것이냐, 연준이 이제 왜 금리를 이제 빨리 올리려고 하는지, 고용 지표나 인플레이션 지표,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지수 있죠? 되게 중요하니까 비농업 고용 지수라든지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런 것들이 언제 나오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